인도의 삼성 공장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으로 시끄러웠던 인도였는데요.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 여파로 인해 삼성 공장은 막심한 손해를 입은 건 물론이고 이번 파업으로 인해 인도 근로자들의 인식은 오히려 나빠지면서 인도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장기적으로 미뤄졌다는 등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삼성의 빠르고 똑똑한 대처로 인해 인도 삼성 공장은 오히려 파업 전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물론이고 삼성의 대처 능력 보고 오히려 삼성에 투자하려는 회사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인도 삼성 공장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사연 스토리로 사연이 왔는데요. 불법 파업의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며 보내주신 사연,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프라카시예요. 올해로 42살이고 체나이 삼성 공장의 R&D팀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10년 전 삼성이 처음 이곳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당시 저는 미국에서 전기공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막 귀국한 상태였는데 고향인 체나이가 너무나도 달라 보였어요. 미국의 깔끔한 도로와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 체나이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보였죠. 비포장도로에서 먼지가 날리고 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끊기곤 했어요. 귀국 후 처음 며칠 동안은 우울감에 시달렸던 게 기억나요. 미국에서 받았던 여러 구인들을 거절하고 돌아온 결정이 과연 옳았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삼성이 체나이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이런 낙후된 곳에 세계적인 기업이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공식 발표가 났고 저는 그날로 이력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면접 날이 왔을 때 저는 긴장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자신감도 있었죠. MIT에서 배터리 기술을 연구했던 경험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면접관들은 제 연구 경력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박사 논문으로 썼던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 연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는 아내와 함께 축하 파티를 했어요. 당시 큰아이는 중학생, 작은아이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아이들도 저희만큼이나 기뻐했죠. 특히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미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제 선택을 늘 미안해했거든요. 입사 후 처음 맡은 프로젝트는 스마트폰 배터리 최적화였어요. 저희 팀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죠. 때로는 며칠씩 집에도 못 들어가고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그때 아내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곤 했죠. 지금도 그때 도시락 속에 적혀있던 응원의 쪽지들을 간직하고 있어요. 삼성이 들어오면서 체나이는 말 그대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어요. 제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는 풍경이 달라지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비포장도로가 깔끔한 아스팔트로 바뀌고 가로등이 설치되고 낡은 건물들이 새 단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전기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밤거리가 밝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깜깜했던 거리가 이제는 작은 뉴욕처럼 변했다고 할까요? 공장 주변으로 새로운 주거단지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도 그중 하나인 삼성밸리라고 불리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했죠. 예전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곳이에요. 특히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가서 책을 읽곤 하죠. 가장 큰 변화는 교육 환경이었어요. 삼성이 지원해서 지은 국제학교가 개교하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미국 못지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제 작은 아이는 그 학교 1기 학생이에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요즘은 저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연구소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게 됐어요. 특히 배터리 테스트 센터는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시설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는 일본과 중국의 연구진들이 저희 시설을 견학하러 오기도 했죠. 그들의 부러운 눈빛을 보면서 새삼 자부심을 느꼈어요. 제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젊은 연구원들을 키우는 거예요. 지역 대학들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년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있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느꼈던 열등감, 그리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선진국처럼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그 꿈을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껴요. 요즘은 전기차 배터리 연구에 집중하고 있어요.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저희 팀이 개발한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실제 차량에 적용되는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요. 삼성에서 일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그저 평범한 연구원이었는데 지금은 팀을 이끄는 위치가 되었네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3년 전쯤이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실험과 회의에 지쳐 있을 때였죠. 그때는 매주 금요일마다 팀 회의가 있었는데 늘 비슷한 보고와 지적이 반복되면서 점점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팀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어느 날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밤이었는데 동료인 라메 씨가 커피를 들고 실험실에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저와 학부 동창인데 저보다 2년 늦게 입사했죠. 피곤한 와중에도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날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팀원들도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직접 시연을 보여주니 모두들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실험실에 있었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했죠. 아내는 그때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해요. 한 달 동안 거의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내는 매일 도시락을 싸줬어요. 도시락 안에는 항상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죠. 여보,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을 믿어요. 그 쪽지들은 지금도 제 책상 서랍에 고이 보관하고 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프로젝트 중간에 작은 아이가 아팠을 때예요. 갑자기 고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일과 가정 사이에서 저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내가 오히려 저를 다독여줬어요.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걱정 말고 일에 집중하세요. 결국 저희 팀의 노력이 빛을 발했어요. 회사에서도 저희의 성과를 인정해 주었고 작년에는 올해의 혁신상도 받았죠.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특히 팀원들이 기립박수를 쳐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시상식 후에 가족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도 잊을 수 없어요. 큰아이가 처음으로 와인 한 잔을 따라줬는데 그 순간이 왜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던지. 작은아이는 제가 받은 상장을 들고 장난치면서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큰아이가 중학교 때였는데 학교 진로 수업에서 우리 아빠는 발명가예요 라고 자랑했다네요.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작은아이는 저를 아이언맨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제가 실험실에서 이것저것 만들어내는 모습이 토니 스타크와 비슷해 보였다나요. 아이들의 순수한 자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회사에서의 성과가 쌓이면서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평범한 연구원이었는데 이제는 다들 제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젊은 연구원들은 저를 멘토로 삼고 싶어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자문을 구하러 오곤 해요. 최근에는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저희 팀의 성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수원에 있는 연구소로 발령이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아이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아내도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그래도 가족들은 의외로 긍정적이에요. 큰아이는 벌써부터 한국대학 입학을 꿈꾸고 있고 작은 아이는 K-팝 아이돌처럼 되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퇴근하고 나면 한국어 학습 앱으로 공부를 하는데 발음이 참 어려워요. 특히 재미있는 건 저희 가족이 주말마다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김치 만들기에 도전했는데 냄새 때문에 이웃들이 항의하러 오기도 했죠. 그래도 우리끼리는 정말 즐거웠어요. 아이들이 김치를 만들면서 장난치는 모습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 책상 위에는 이제 한국어 단어장이 놓여 있어요. 회의 중에 한국 본사와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메모해두는 단어들이죠.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였는데
이제는 간단한 업무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 동료들이 제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고 칭찬해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건 우리 가족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것 같아서예요.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 꿈을 넘어서 우리 가족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네요. 제가 평소처럼 출근하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던 직원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거든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는데 멀리서 누군가의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민원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우리 생산직 직원들이었죠. 3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손에는 각종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임금 인상, 근무 조건 개선 같은 문구들이 보이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 이런 기미는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있었어요. 휴게실에서 들리는 불만 섞인 대화들, 복도에서 삼삼오오 모여 소곤거리는 모습들. 그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저는 연구에만 집중하느라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던 거죠. 특히 마음이 아팠던 건 시위대 속에서 제가 아는 얼굴들을 발견했을 때예요. 라메시도 있었고 순일도 있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던 동료들인데 그들의 표정이 너무 달라져 있어서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날 오후였어요. 시위대의 규모가 순식간에 1,500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전체 직원이 2,000명인 걸 생각하면 정말 큰 규모였죠. 연구소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마치 검은 파도가 출렁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즐겁게 운전하면서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곤 했는데 그날은 핸들을 잡은 손이 자꾸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는 제 표정만 보고도 뭔가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따뜻한 차를 내오더라고요. 많이 힘들죠? 그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죠. 이튿날부터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시위대가 공장 정문을 봉쇄하기 시작했거든요. 출근하려는 직원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때로는 거친 언사도 오갔어요. 저는 매일 아침 뒷문으로 들어가야 했죠. 그때마다 마치 도둑처럼 숨어 들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연구소도 완전히 멈춰섰어요. 제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들도 전부 중단됐죠. 실험실은 텅 비어 있고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시위 구호 소리만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 적막감이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역 신문이었는데 점점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갔죠. 어느 날은 TV 뉴스에서 우리 공장 앞 상황이 생중계되는 걸 보면서 이게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큰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대요. 너네 아빠 회사 망할 거래 이런 말들을 들었다고. 그날 저녁 아이의 방에 들어갔는데 혼자서 울고 있더라고요. 안아주면서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작은 아이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어요. 갑자기 매일 아침절 꼭 안아주면서 아빠 오늘도 힘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하던 행동인데 아이가 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더 마음 아팠어요. 파업이 3주차로 접어들면서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기 힘들 정도였죠. 누가 파업에 참여했고 누가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 같았어요. 연구소에서는 매일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지만 솔직히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죠. 시위대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커져갔고 회사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어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사가 갑자기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복리후생 개선. 처음에는 모두가 기뻐했죠.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너무 쉽게 너무 갑작스럽게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회사가 갑자기 직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그날,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10년 넘게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삼성은 결코 감정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모든 선택에는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있었죠. 특히 이번 결정은 더욱 그랬어요.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복리후생 개선까지.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들어준다는 건 분명 큰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죠. 삼성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고 수많은 나라에서 그들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은 환호했어요. 한 달 동안의 파업이 승리로 끝났다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죠. 저도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공장은 마치 축제 분위기였어요. 모두들 활기찬 표정으로 출근했고 카페테리아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경영진들의 표정은 달랐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미묘한 표정이었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법무팀에서 일하는 제 대학 후배가 조심스럽게 절 찾아왔어요. 형, 큰일 날 것 같아요. 회사가 파업 기간 동안의 손실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세세하게요.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 평판 하락으로 인한 피해, 주가 하락까지.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한 명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회사는 이미 파업 주동자들의 명단도 확보했다고 해요. CCTV 분석, 휴대폰 위치 추적, SNS 게시물 분석까지. 삼성의 방대한 자원과 기술력이 모두 동원된 거죠. 이 소식이 공장 내에 살살 퍼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어요. 파업 때 앞장섰던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굳어갔고 일부는 갑자기 병가를 내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잘 아는 라메시의 변화였어요. 파업 때 그렇게 당당하게 구호를 외치던 그가 이제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해졌어요.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마주쳤는데 절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도망치듯 나가버리더라고요. 더 무서운 소문도 돌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의 힘을 과소평가한 게 아닐까 하는 후회의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죠. 전 세계에 160개가 넘는 생산기지를 가진 기업이에요. 인도 공장 하나쯤은 언제든 포기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회사의 두 번째 카드가 나왔어요.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개별 면담이었죠. 인사팀에서 한 명씩 불러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데 면담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어요. 어제는 제 팀의 신입 연구원이 울면서 찾아왔어요.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인사 고과에서 최하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승진은 물론이고 연말 성과급도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저 등을 두드려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돌이켜보면 이건 삼성의 치밀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직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더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글로벌 기업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삼성이 이런 선례를 남기면 전 세계 다른 지역의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이었겠죠. 이제 공장은 다시 가동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내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아요. 동료들 간의 신뢰가 무너졌고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충성심도 크게 흔들렸으니까요. 그래도 삼성은 여전히 강하고 위대한 기업이에요. 이번 사태를 통해 오히려 그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앞으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의 직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겠죠. 파업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예상과는 달리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때의 파업이 오히려 회사를 더 단단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난주에 있었던 글로벌 경영진 회의였어요. 저희 공장이 전 세계 삼성 생산기지 중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 향상을 달성했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파업 이후 재정비 과정에서 효율성이 40% 이상 개선됐다고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성과죠. 삼성의 저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파업으로 이른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조기 도입했는데 이게 오히려 축복이 됐어요. AI 기반의 생산관리 시스템 덕분에 불량률은 크게 줄었고 생산성은 2배 가까이 늘었죠. 다른 나라 공장들이 저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예요. 직원 교육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글로벌 마인드 세션이란 게 생겼는데 세계 각지의 삼성 임직원들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한국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놀랐어요. 제가 제안한 품질 관리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임금이나 복리 후생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파업 때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자녀 교육 지원금이 2배로 늘었고 의료보험 혜택도 가족까지 확대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에요. 우수 직원들을 선발해서 한국 본사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얼마 전에는 CNN에서 저희 공장을 취재하러 왔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글로벌 기업의 성공 사례라는 주제였죠. 예전에 파업 현장을 찍었던 그 카메라가 이제는 첨단 설비와 활기찬 직원들의 모습을 담아가는 게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더욱 커졌어요. 삼성이 지원하는 기술학교가 새로 설립됐고 매년 500명의 청년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죠. 졸업생들 중 상위 20%는 삼성 공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요. 실업 문제로 고민하던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었죠. 제 아이들의 변화도 눈에 띄어요. 큰아이는 이제 학교에서 당당하게 우리 아빠는 삼성맨이에요 라고 말한다네요. 작은 아이는 얼마 전 과학 시간에 삼성의 기술 혁신에 대해 발표를 했대요. 선생님께서 극찬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인도 정부에서도 삼성을 모범기업으로 내세우고 있죠. 얼마 전에는 모디 총리가 직접 방문하셔서 디지털 인디아의 핵심 파트너라고 치하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삼성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연구소도 크게 확장됐어요. 기존 인력의 2배인 2,000명의 엔지니어들이 최첨단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죠. 특히 AI와 5G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갤럭시 최신 모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파업 때 떠났던 직원들 중 일부가 최근에 복귀 신청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다른 회사에 갔다가 삼성의 경쟁력과 복리 후생을 실감하고 돌아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회사의 기준이 많이 높아져서 복귀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의 저력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삼성은 단순한 제조기업이 아닌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여기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아마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인상적인 건 젊은 직원들의 달라진 태도예요. 이제는 해외 근무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수가 됐죠. 글로벌 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엄청나게 커진 것 같아요. 앞으로 삼성이 인도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정말 기대돼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이뤄낼 거라 믿어요. 저도 이 위대한 여정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네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